이번에는 2번 벡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벡터는 에너지 크기와 방향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벡터 부분은 제가 제일 좌측에 지금 홀로 공부 관련해서 전기 수험서에서 다루는 수학을 쭉 정리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해당 내용은 이 빨간 네모 칸이 이동하면서 지금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보시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벡터는 홀로 공부 1권 전기자기학 1장 벡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의미 위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면 내용을 숙지하거나 이해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전기는 동전기가 있고요. 정전기가 있습니다. 동전기는 움직이는 전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주로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동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전기는 움직이지 않는 전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기자기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정전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기학에서는 정전기와 정자기를 다룹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움직이지 않는 최소 단위를 전하로 전제하고 지금 내용을 보는 겁니다. 옆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전자처럼 보이는 거 하나 하고 오른쪽에 원자처럼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전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원자들이 모이고 모이면 전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원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전체적인 전기 성질은 마이너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전하라고 제가 써놨고요. 오른쪽은 원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원자들 안에서 전자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에 해당하는 전기 성질을 띠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수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4다, 5다, 100이다, 250이다 이렇게. 근데 방향성까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어떤 요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것을 벡터 내용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전하는 제가 임의로 A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플러스 전하는 K라고 제가 임의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얘를 굳이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얘가 벡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A 해놓고 위에 화살표를 그려놓으면 A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어떤 요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옆에 K하고 방향이 있어요. 화살표. 그러면 이 K라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는 에너지 크기와 그 에너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어떤 요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일일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기호만으로 그려서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크기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를 표기하는 방법이 지금 4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A는 다 똑같죠? A는 다 똑같고 여기에다가 화살표로 표시하느냐 아니면은 그 문자를 이중으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점을 찍느냐 깔때기 모양을 하느냐로 벡터 값인지 벡터 값이 아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고 안 해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기억이라고 정의해도 돼요. 그리고 위에 화살표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전하를 니은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화살표를 표시해도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전하는 벡터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점을 찍어도 마찬가지고요. 깔때기를 씌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 벡터라는 개념을 이제 유럽에서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알파벳 또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한 것이지 한국에서 만약에 이 벡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수학적인 정의를 내렸었다면 아마 기억 니은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알파벳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A라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 요소가 화살표나 이중이거나 점을 찍거나 깔때기 표시를 했을 때 벡터 값을 갖는 에너지 크기하고 에너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어떤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크기하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것을 굳이 그리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방향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A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봤지만 A는 3, K는 7 이렇게 크기는 표시할 수 있어요. 뭘로? 숫자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 A는 어디선가 에너지가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플러스는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하는 모양이에요. 이 방향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방향을 표시하려면요, 어떤 공간상에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좌표밖에 없습니다. 좌표의 방향을 표시하는 것은 수학에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에서는 직교 좌표에서 벡터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고요. 직각 좌표에서 벡터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벡터를 표현하는 좌표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가. 사실상 전기 자기학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직교 좌표 아니면 직각 좌표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 좌표에서 벡터를 표현하면 평면상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 지점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0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뭔가가 있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직각 좌표에서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은 축이 하나 더 생기고요. 이런 좌표가 되는데 얘는 입체적인 어떤 것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면상으로 방향을 표기하느냐 아니면 입체적으로 방향을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직교 좌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직각 좌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거는, 그러면 전기를 기술하고 전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직각 좌표, 직교 좌표를 내내 그릴 수는 없어요. 이것도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분 벡터는 뭐냐면 지금 이 좌표를 보면은 I축이 있고 J축이 있죠? 그리고 아래 입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보면은 I축, J축, 그리고 축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K축. 입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축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 이 축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냐? I 성분은 크기와 방향이 기본적으로 1이면서 방향은 90도의 각을 갖고 있다. J 성분, 이 J축 여기 있죠? J 성분은 크기가 1이고 방향이 90인 성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K 여기 있습니다. K 성분은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크기는 1이고 각도는 90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자, 이렇게 I, J, K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는 I 플러스 2J, 여기 보시면 I축으로 크기가 1이었죠. 그리고 J축으로 크기가 2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수식 하나로 이 좌표를 대신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성분 벡터 내용을 다룹니다. 벡터에서. 이게 성분 벡터입니다. 성분 벡터에서 I, J, K는 결과적으로 크기가 1이고 각도가 90인데 전제되는 것은 크기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각도에 대해서 서로 겹치지 않는 90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90도들이 I, J, K 방향으로 구성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90도의 각을 이루면 이런 입체적인 좌표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분 벡터를 이용해서 이 입체적인 좌표도 표현하면 I 방향으로 크기가 3, 그래서 A라는 벡터는 3I, 그리고 J 방향으로 크기가 4, J4, 그리고
K 방향으로 크기가 5 해서 5K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좌표를 그리지 않고 수식만으로 이런 좌표를 대신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요. 전하가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요. 플러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하를 이렇게 굳이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그림으로 그리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는데 또 그림을 그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간단하게 기호체계로 만든 게 어떤 변수 또는 에너지의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것을 문자로 정의한 다음에 위에 화살표를 표시하느냐, 이중 알파벳으로 쓰느냐, 점을 찍느냐, 깔때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호체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표시할 때는 평면상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IJ축으로. 입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IJK. 세 개의 축으로 방향성을 표시한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벡터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항상 단독으로 있지는 않아요.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벡터, 에너지의 크기와 에너지의 방향성을 각각 가진 두 개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상호작용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발산이냐 회전이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전기력하고 자기력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근력으로 힘을 쓰잖아요. 이 힘은 뭡니까? 주먹을 쥐고 팔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둘 수 있고 우리가 다닐 때 이게 전자력하고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먹을 쥐고 팔뚝에 힘을 낼 때도 그 힘은 뇌에서 그런 힘을 주라고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죠. 힘을 강하게 줄 때도 머릿속에서 뇌하고 팔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에 어떤 자극, 전기 자극의 세기가 더 세지면 더 강한 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강한 힘을 줄 때 팔 안에 근육이 있죠? 이 근육들도 어떤 세포의 조직 결합체죠. 이 세포 결합 조직체도 그 안은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먹을 쥐는 게 전기력, 자기력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근원적으로는 다 전기력, 자기력에서 시작을 합니다. 앉아서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앉아 있는 것도 전기력과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전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의자를 뚫고 바닥으로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지구 중앙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세상에는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서 서로 밀거나 당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물질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아요.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의자에 빠지지 않고 의자에 걸터 앉을 수 있는 이유가 전기력하고 자기력 때문입니다. 어쨌든 에너지라는 것은 우주하고 사람, 이 지구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방금 전에 다뤘고 벡터를 가진 두 에너지가 있을 때 상호작용하는 힘은 크게 발산하는 게 있고 회전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 자기학에서 전기장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발산하는 내용이에요. 발산은 이런 거죠.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에너지가 외부로 직선으로 분출돼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분출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분출된 에너지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에너지가 흡수돼요. 수직으로 흡수되고 플러스 전하도 수직으로 발산합니다. 전기장에서는 주로 발산과 관련된 에너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모분의 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미분 표시죠. 미분 표시면은 움직이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장에 가게 되면요. 자기장은 지금 옆에 있는 그림처럼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은 회전하게 돼 있어요.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자기장은 자기 스스로 자기 에너지가 나갔다가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회전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벡터하고 벡터가 상호작용하더라도 회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은 회전과 관련된 연산을 주로 하게 됩니다. 회전과 관련해서 여기 클로스가 있고 발산과 관련해서 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발산식이든 회전식이든 이 연산하는 방법을 보면 미분 표시가 있으면은 움직이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단 움직이는 게 방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I축으로 이런 움직이는 것, J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K축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진 움직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었다. 어떤 벡터가 단독으로 하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J하고 K는 필요 없죠. 하나만 쓰면 되죠. 그러면 수식을 고르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외우기도 쉽고요. 미분 표시는 이렇게 dx분의 dy, d분의 d, 델타분의 델타, 라운드분의 라운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델타는 사실상 잘 안 써요. 수학적인 의미로 델타는 잘 쓰진 않고요. 주로 d라는 걸 쓰거나 아니면은 라운드라는 걸 주로 쓰게 됩니다. d는 변수가 하나일 때 주로 d를 쓰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식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식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변수는 파이라는 요 기호 하나밖에 없어요. 변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d를 썼죠. 반면 방금 전에 발산과 회전, 벡터가 발산하느냐 아니면은 회전하느냐와 관련해서 발산과 벡터를 봤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입체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I, J, K 세 개 축이 있어요. 그리고 변수도 I축, J축, K축으로 세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존재할 때는 라운드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에 대한 표현, 변화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미분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미분과 관련해서 d를 쓰는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일 때, 라운드를 쓰는 경우는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사용한다는 것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변수가 하나일 때 모양하고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dx분의 dy 그리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운드는 그리스 문자예요. 참고로 그리스 문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전기나 수학은 그리스 문자를 주로 사용합니까? 왜냐면 이 수학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내지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가 라틴어잖아요. 라틴 문자. 그래서 그리스 라틴 문자 체계에서 주로 이런 문자들을 가지고 와요. 이 라운드가 또 다른 의미로 다른 공학서적에선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기자기학 1권의 전기자기학 벡터 내용을 보실 때 훨씬 수월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벡터와 관련해서 에너지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볼게요. 에너지는 우리가 힘을 쓰는 것도 에너지고요. 번개가 치는 것도 에너지고 책이 책꽂이에 있는 것도 에너지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 핸드폰을 보고 있는 동작도 다 에너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전기력하고 자기력이에요. 우리가 힘을 쓰는 거, 힘을 줘서 물건을 쥐는 것도 다 전기력과 자기력에 의한, 근원적으로는 전기력과 자기력에 의한 것들입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하면요.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 에너지의 형태는요. 특정한 형태가 없어요. 최적 형태로 존재는 하지만 특정 형태는 없습니다. 똑같이 최적 형태인데 우리가 보기 말끔한 형태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최적이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형태가 없이 존재하는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말끔하게 우리가 보기에도 말끔하고 표현하기에도 왠지 말끔할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단위 최적당 에너지라고 합니다. 단위 최적이니까는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치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줄로 표시해요, 우리가. 그리고 단위 최적당이라는 의미로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줄 퍼 미터 세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전기 자기약에서 줄하고 줄 퍼 미터 세제곱이 등장하는데 이걸 문자로만 보면은 헷갈리죠. 줄은 뭐고 줄 퍼 미터 세제곱은 뭔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는 하는데 특정한 어떤 형태가 없어요. 최적이긴 하지만 특정한 형태가 없는 거. 전체. 에너지의 전체. 그러니까 이 전체 안에는 이런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전체 에너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체 에너지 중에서 더 작게 잘 다듬어진 단위 최적당, 가로 세로 1m씩 이렇게 단위 최적당으로 표현할 때는 줄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계시면 전기자기학에서 단위를 보실 때 조금 더 쉽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에너지 단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요. 그러면은 전체 에너지는 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단위 최적당 존재하는 에너지는 줄 퍼 미터 세제곱.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에너지는 줄 퍼 미터 제곱. 거리당 존재하는 에너지는 줄 퍼 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에너지는 거리나 면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에너지라는 거는 최적으로 존재하지 최적이면은 전체 최적이냐 아니면은 단위 최적당 에너지냐 이렇게만 존재하지 이렇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요거하고 대비해서 한번 힘이라는 것도 볼게요. 이 에너지하고 힘은 약간은 달라요. 힘과 관련해서 뉴턴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뉴턴 단위가 있고 뉴턴 퍼 미터 세제곱, 뉴턴 퍼 미터 제곱, 뉴턴 퍼 미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다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은 면적으로 존재하지 체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서는 면적당 에너지 또는 거리당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은 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면적당 또는 거리당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기학에서 단위를 보실 때 이런 실수라든가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어차피 면적당이나 거리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단위는 아예 없으니까 여기서만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힘과 관련해서 힘은 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힘과 관련된 단어를 생각하실 땐 거리당 혹은 면적당 아니면 전체 힘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야죠. 이 에너지 단위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식은요. 1권 전기자기학 4장의 전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 계산과 관련해서 5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콘덴서 외부에 단위 최적당 발생하는 정전 에너지 식이 있고요. 또 콘덴서 외부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정전 흡입력이라는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 보시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W를 썼어요. 힘이기 때문에 F를 썼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수식이 똑같아요. 수식은 똑같고 단위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콘덴서에서 단위 체육당 발생하는 정전 에너지인데 수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도 두 개를 외운 효과가 있어서 쉽게 외웠다고 칩시다. 문제는 단위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장 이제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아니면은 뭐 전기 기능사를 포함해서 항상 전기는 단위를 같이 동반하다 보니까 단위를 잘못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제가 벡터와 관련해서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드렸던 설명을 잘 참고하시면 기본 전제로 상식으로 갖고 계시면 실수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위 최적당 에너지라고 돼 있잖아. 최적당 에너지는 면적이나 선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해봐야 최적당 에너지 아니면 전체 에너지예요. 근데 여기 단위 최적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에너지는 아닌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줄 퍼 미터 세제곱. 그래서 줄 퍼 미터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반면 힘은
면적당 존재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세제곱으로 외우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헷갈린다 하더라도 상식을 발휘하시면 그렇게 잘못 외우실 일도 없는 거죠. 단위를 주의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고, 또 에너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보조 설명으로 제가 2개 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지금까지 벡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벡터와 관련해서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기자기학 벡터 내용을 제가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번 4칙 연산과 이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